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듬더듬이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아이에게 배워 이메일이나 주고받고 제 일기나 좀 쓰다가 사연이라는 걸 보내자니 마치 17 소녀가 된 것처럼 마음이 들뜨고 설레네요.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80이라는 나이가 지나 눈도 침침하니 글을 하나 쓰는 것도 굉장한 일이네요.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려고 앉아 있는 이유는 제가 죽기 전에 마음에 맺힌 말들을 이렇게라도 풀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기도 해서입니다. 부모라고 무조건 희생하고 해줘도 소용 하나도 없다고, 하나라도 더 입고 먹고 마시고 사시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는 큰 치부를 드러낸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랑을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답니다. 저는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을 겪고 먹는 게 우선이던 시절을 지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고생하는 시대를 살았죠. 그렇게 살아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바깥 양반을 만나 간소한 결혼을 하고는 어떻게든 자리 잡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만의 집을 장만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사람들이 이제야 고생 안 하겠다며 다들 부러워했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해져서일까요? 생기지도 않던 아이가 생기더군요. 제 나이 35살이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섰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아이 아버지와 함께 하던 가게 일은 아이 아버지에게 맡기고 아이를 품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 정도로 귀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도 몸은 더 고되다고 했지만 얼굴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의 탄생을 아니 기뻐하겠습니까만 저희는 특별히 더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전쟁통에 부모 형제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저는 아버지가 징집되셨다가 돌아오셔서는 폐인처럼 지내셨기 때문에 엄마와 언니 저 이렇게 집안 살림에 보태겠다고 동네에 자빌이란 잡일은 다 하고 살면서 오빠를 뒷바라지 했었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집안 형편은 나아질 줄 몰랐고 무작정 저 혼자 17에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와서 배달, 가정부, 식당, 참모, 공장 잡부 등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며 살았기에 우리의 힘으로 만든 가정에 자식이 태어나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인지 아이가 잘생기지 않아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쯤 찾아온 아이였기에 더 애틋하고 반가울 수밖에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산파 할머니의 걱정에도 근 이틀을 진통을 하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어찌나 울음소리가 우렁찬지 장군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참 예뻤습니다. 젖도 잘 먹고 업고 있으면 잠도 잘 자, 일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키웠습니다. 뭐든 빨리 배우는 아이였습니다. 글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떼고 국어단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외웠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모조리 100점을 받아오는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며 키웠습니다. 가방도 제일 비싼 거, 도시락통도 일제 신발도 제일 좋은 걸로 사서 신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가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비록 부모는 힘들게 장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아들은 귀티가 난다는 소리 같다 기분이 좋더군요. 아이는 중학교에 가더니 무슨 경시대회인가에 나가 상도 타왔습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어머니,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머니 꽃가마 태워드릴게요 하더군요. 힘이 났습니다. 아이 아버지도 자식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덤볐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의 유일한 낙이었죠. 그래서 힘들고 고된 일도 신이 나서 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거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요. 아무리 몸살이 나도 아이 생각만 하면 일어나 움직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착하던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에 가더니 슬슬 공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친구들과 몰려다니고 방에서 담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끔 늦을 때면 술 냄새도 나더군요. 아이 아버지가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아 몰래 아들에게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마음을 못 붙잡고 이래? 친구를 잘못 만난 거야? 정신 못 차리고 술이며 담배며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아시면 어쩌려고? 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들은 어머니, 저도 숨이 막혀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해요? 이미 잘 사는 놈들이 다 헤쳐먹는데 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보니 저희 아들이 원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안 그래도 물어보니 장사꾼 자식 주제에 잘난 척한다고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부모가 모자라 아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이를 붙들고 엄마랑 아버지가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너 하고 싶은 건 다 해줄 테니까 부족한 부모라 미안하다. 그래도 어쩌니? 그래도 너는 우리처럼 살면 안 될 거 아니니? 제발 내가 이렇게 사정한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놈아 라며 울었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뿌리친 아들은 뭐가 제발인데? 내가 뭐 낳아달라고 했어?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라더니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3일 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바람에 아이 아버지도 아이의 비행을 알게 되었고 돌아온 아이에게 회초리를 치더군요. 그래도 제 아버지는 무서운지 아무 소리 없이 회초리를 다 맞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를 따라 들어가 다리에 든 멍에 약을 바르며 울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제가 약을 바르는 대로 있더니 조용히 누워 자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가더니 그 후로는 담배며 술 냄새를 풍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성적은 전처럼 좋지 못했고 비싼 과외도 시켜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려놓고는 아들을 부르시더라고요. 봐라. 이제 우리 장사하는 그 건물이 우리 거다. 너도 이제 건물주인 아들이야. 재벌 아들은 못해도 이만하면 부자 아니냐 그러니까 기펴고 더 씩씩하게 공부해라. 이 아버지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테니 대학만 가라. 며 생전 하지 않던 주사를 부르시더라고요. 아이는 그 서류를 보더니 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진짜 아버지가 이 건물 샀어요. 하며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 후로 아이는 좀 더 편한 얼굴로 지내더라고요. 아이 아버지는 그런 아이를 보며 사내 자식이 기죽어 다니는 게 그렇게 속상하더니 요즘 좀 낫네 라며 기특해 하셨죠. 그러더니 성적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힘이 들어 조금씩 짜증을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는 것만으로 저는 살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 원서를 쓰고 학력고사를 보러 갈 때도 제가 따라가 교문에 엿을 붙이며 아이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저 저희 아이가 대학 문턱이라도 가게 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정성이 통한 것인지 아이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한 것인지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저희가 장사하던 식당 문을 하루 닫고 그곳에서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네 입구에 커다랗게 현수막도 걸었지요. 자랑스러운 한병석, 땡땡 대학 합격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야학으로 배운 글을 이럴 때 써먹는다며 좋아했지요. 대학에 간 아이는 전보다 더 놀고 다녔습니다. 괜히 시위나 하고 다니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며 웃고 말더라고요. 그러다 군대에 다녀오고 아이는 학교에 일이 많다며 방을 얻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아이 아버지가 학교 바로 앞 자취방을 얻어주었지요. 저는 반찬을 해서 나르느라 가보면 술 냄새, 담배 냄새에 쪄들어 자고 있기 일쑤이더군요.
어쩔 때는 여자와 함께 있기도 했고요. 제가 알아서 다 먹고 청소하고 하니 이렇게 오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더러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 큰 아들에게 별말을 할 수 없어 돌아와 아이가 방을 비운 시간에 찾아가 청소도 하고 빨래거리를 가져오고 했습니다. 반찬도 물론 해다 놓았지요. 졸업을 앞두고 한 학기 더 다니게 됐다며 등록금 한 번만 더 내달라고 하더군요. 아이 아버지는 좀 화가 났는지 이번에 내주면 다음 학기에는 졸업할 수 있냐 하고 묻더군요. 그러자 아이는 그럼 이대로 졸업하지 말고 그만둘까요? 하며 대들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지. 병석이 아버지 당연히 다음 학기 때는 졸업하겠죠. 대학 공부가 좀 어렵겠어요. 그러니 저도 속상해 저러겠죠. 병석아 그렇지 하며 그 앞을 막아서니 아이도 아이 아버지도 그만하더군요. 등록금을 가지고 가면서 아이는 매번 하던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나가더군요. 그걸 본 아이 아버지는 저 녀석은 도대체 언제 철이 드는 거야? 당신은 내 교육을 어떻게 하기에 저 녀석이 저 모양이야 라며 빽소리를 치고는 일을 하러 나가더군요. 그래서 빨아놓은 옷과 반찬을 가지고 아이에게 갔습니다. 아이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져간 옷을 정리하고 빨래를 챙기며 아버지도 속상하셔서 그런 거니 마음에 담지 마라. 너 힘들고 고된 거 누가 모르냐. 조금만 더 고생해라. 응, 이라고 했더니 어머니,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장사꾼 자식이랑은 결혼 못한다고 떠났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전 그저 하층민이에요. 라며 우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안타까우면서도 저도 그만 속이 상해 들었던 빨래를 집어던지며 이 못난 녀석아, 그럼 여자가 떠났다고 지금 너 뒷바라지하는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니? 이 나쁜 놈아, 그래 미안하다. 그래도 너 하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거 허투루 안 하려고 아등바등 살았다. 그걸 알면 내가 이러지 못하지.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라고 소리를 치고는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발걸음도 하지 않았죠. 아이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걱정이 되었지만 꾹 참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자 아이가 빨래며 반찬통이며 바리바리 싸서 집에 왔더군요. 어머니, 밥 주세요. 배고파요 하면서요. 그래서 얼른 상을 차려주고는 아이 빨래를 했습니다. 차려준 밥을 먹고 저를 가만히 보던 아들은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못난 모습 안 보일게요. 아버지께도 제가 죄송했다고 전해주세요. 라며 다른 옷들을 챙겨가더군요. 그 모습에 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 달려가 아이 주머니에 제가 가진 돈을 찔러 넣어주며 살 것 있으면 사라고 보냈습니다. 배시시 웃으며 가는 아이를 보자니 마음이 풀리더군요. 아이는 그 후로 한 학기 더 등록금을 내더니 졸업을 한다며 졸업식에 오라고 하더군요. 졸업식을 보는 내내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학사모와 학사 가운을 입은 그 늠름한 모습이 어찌나 멋지던지요. 이제 고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신문사에 들어간다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된 아이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좋았기에 아이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절에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고 고시원에 간다고 하면 그러라고 했지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이는 번번이 입사에 실패하더니 어느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어디라도 가서 번듯하게 양복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는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것도 좋았지요. 아이의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으니까요. 아이 아버지는 장사하던 건물 말고도 옆 건물도 구입을 했다며 이제 노후는 건물세만 받아도 되겠다며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취직도 했겠다.
노후도 마련했으니 이제 아이가 결혼만 하면 저희는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선을 보라며 중매쟁이에게 받은 사진을 몇 장 밀어 넣었더니 쓱 보고는 자기가 원하는 상이 없다며 거절하더군요. 몇 번 그렇게 되자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설마 제가 장가 하나 못 갈까봐 이러세요? 라며 넉살 좋게 웃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벌써 제 나이가 환갑이 지났을 때니까요. 남들은 며느리에게 환갑상을 받았다는데 저는 그러지도 못하고 더 늙어버릴까 걱정이 됐거든요. 병서가,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아. 아버지도 이제는 쉬셔야지. 너 장가를 보내야 우리가 좀 편하지. 얼른 장가 가자. 그만 좀 뜸을 들여라 라며 사정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사실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기는 한데 사람은 참 좋은데 집안 형편이 좀 그래. 그런데 뭐 나도 집안이 빵빵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겠어요. 마음이 급했던 저는 어쨌든 한번 보기라도 하자. 데려와 봐. 양치는 다 살아계시고 학교는 어디까지 배웠다니? 라고 물었더니 그런 거 다 보지 말고 사람만 볼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해요. 다 없어. 대학은 당연히 안 나왔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여자 너무 좋아. 그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일단 좀 보고 생각해 보자. 데리고 와 밥이나 먹게 응 하며 졸랐습니다. 아이가 데려온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별로였습니다. 꼬불꼬불 파마머리에 새빨갛게 바른 매니큐어, 짙은 화장, 짧은 치마까지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이 아버지도 떡 벌어진 입을 다물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일단은 집에 온 손님이니 차려놓은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자 싶어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그 여자가 어머님, 아버님, 제가 꼴이 이래서 놀라셨죠? 저희 결혼만 시켜주시면 제가 싹 다 바꿀게요. 네. 그러더니 생선을 발라 아이 아버지와 제 그릇에 올리고 아이에게 찬을 권하며 곰살궂게 굴더군요. 싹싹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하어하는데 저러니 내 아들이 홀딱 빠졌구나 싶더라니까요. 여자가 가고 아이는 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사정이 있어 그런 거니 선입견을 갖지 말고 보세요. 얼마나 애교 있고 좋아요. 꾸밀 줄도 알고 저는 좋더라고요. 사람이 내면이 좋아야지 라는데 속이 터질 것 같더군요. 아이 아버지는 그래도 어디 그 행색이 살림살 여자로 보이던 지금은 뭘 하는 여자이기에 시부모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서 그러고 온다니 싹싹은 하다만 영 미덥지 못하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더라고요. 그러자 아이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라며 저에게 묻기에 글쎄다 난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자 내가 이래서 소개를 꺼린 거예요. 어지간한 집은 우리 집 같은 집이랑 사돈 안 맺어요. 나만 괜찮으면 뭐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낮추고 낮춰서 고른 여자인데 이렇게 까다롭게 구시면 저 장가 안 가고 혼자 살아요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제대로 된 여자를 못 만나는 게 또 부모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상이 큰 아이의 날개를 꺾은 것이 고아인 아버지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미 탓인 것 같더라고요. 잘 살겠다는 아이들이니 믿고 결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탐탁해하진 않았지만 못 이기는 첫 별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며느리는 상견례 할 것도 없이 없는 부모나 마찬가지라며 혼수도 하나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죄송하다며 울며 자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 자식이랑 잘 맞춰서 살아주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저 내조만 잘 부탁한다라며 손을 잡고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 신혼집은 아들의 직장 근처로 정해주었습니다. 집을 사주면서 아들 명의로 해주었는데 저희들 얼른 돈 벌어서 더 큰 집으로 엄마 아버지 이사시켜 드릴게요라며 좋아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둘이 뭘 해먹을까 싶어 반찬도 해다 주고 생활비도 더 찔러 넣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집에 와서는 엄마 이제 그만 좀 와요. 신혼부부 사는 집에 뭘 그리 들락거려 집사람이 불편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 반찬이라도 제대로 놓고 먹으라고 그러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너희 집사람이 불편하대라고 물으니 아니 그 사람이 어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지 마세요. 괜히 엄마도 힘들고 우리가 올게라며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서둘러 가버리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가고 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제 품을 떠나버린 자식인 것 같다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다고 할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놓고 챙겨주거나 김치했다고 가져가라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2달에 한 번이나 3달에 한 번 정도 다녀가곤 했습니다. 명절에도 전날 저녁에 왔다가 명절날 아침만 먹고 가버리곤 했죠. 와서도 아들이 결혼 전에 쓰던 방에서 저들끼리 숙덕거리며 밥 먹을 때나 나와보고 다시 들어가더군요. 혹시라도 제가 뭘 거들어 달라고 하면 아들이 나서서 엄마 이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해라며 막아서고요. 그래도 제 값이 아끼는 마음이 지극해 그런 거라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해 정도를 보냈을 때쯤 아이들이 얼굴이 빨갛게 들떠서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이 사람 아이 생겼대요라며 신이 나서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던지 그날부터 며느리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걸 다 만들어 보냈습니다. 아들이 오고 가느라 바빴죠. 아이 아버지도 손주를 본다는 말에 좋아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왕지사 사내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씨 집안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내 아이라면 반가울 것 같았습니다. 그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정말로 건장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품에 안고 할미야 내가 너의 할미다.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며 인사를 할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지 눈물을 흘리셨고요. 며느리는 산후조리도 딱히 따로 해줄 친정이 없었기에 제가 아들 집에서 기거하며 며느리 대신 살림을 하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던 아들네는 점차 저에게 의지를 하더군요. 아이 젖을 줄 때 빼고는 며느리가 손을 대지 못하게 아이도 돌봤고 살림도 제가 다 했으니 편했나 봅니다. 밤마다 우는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설쳤지만 그까짓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워낙 순하기도 했고 아들의 어린 시절을 꼭 닮아 그때 생각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은 그때쯤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며 일을 같이 봐줄 사람이 없다며 며느리와 함께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셔서 봐주시면 저희가 주말마다 갈게요. 이번 일이 잘 돼야 우리가 사람답게 효도를 하지라고 하는 아이들의 말을 또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봐야 제 새끼 제가 보는 거니 나쁘다고 생각도 안 들었고 아이 아버지도 언제까지 혼자 지내시라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손자는 제가 데려가 아들 방을 아이 방으로 꾸미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 좋아하는 술도 끊고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예뻤습니다. 다만 제 몸이 그걸 견디질 못하더군요. 하루는 일어나다 삐끗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한 일주일을 입원했고 그동안 아이를 며느리가 보게 되었는데 아이가 너무 보채고 저를 찾아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아이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너희랑 우리랑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떠니? 아이도 부모랑 자라는 게 좋고 너희도 더 안심하고 지내고 너희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아 전 같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세를 내준 2층에 때마침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고 손을 좀 보면 아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이가 부모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도 그러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그럼 제 명의로 해주신 그 집을 팔아야 하니 아버지 가지신 건물들 제 명의로 해주세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너무 재산이 없어서 면이 안 서요. 월세는 아버지 반 제가 반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워낙 건물에 애착이 큰 아이의 아버지인지라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무슨 생각이신지 어차피 나 죽으면 너가 가져갈 걸 내가 뭐하러 가지고 있겠니? 일단 반만 내가 너 명의로 돌리고 거기 세도 너희가 다 받아라. 대신 들어와서 너희 엄마도 좀 돕고 아이도 돌보고 해라. 그거면 된다. 나 죽으면 이 집도 다 너희 거야라며 순순히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들 내외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며 살던 집은 처분을 해 저희들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며 짐을 싸 들어왔습니다. 2층에 아들 내외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엔 마당도 쓸어지고 장독도 봐주고 해서 좋더라고요. 주말에 아이와 놀아주며 집안일을 덜어주기도 했고요. 며느리가 은근히 손이 아물어 살림을 곧잘 하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셋뿐이던 집이 이제야 사람 좀 사는 집 같기도 했으니까요. 아들 내외는 저희 아버지에게도 잘했습니다. 서글서글 잘 웃는 며느리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걸로 한다고 했는데 얼른 드셔보세요라며 반찬을 놔줄 때면 아이 아버지가 조용히 웃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손자도 아픈 곳 없이 잘 자라주었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 내외를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했지만 둘이 술을 먹고 비틀대고 들어오기 일쑤였고 며느리의 화장이며 옷차림이 점점 가정주부나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되지 않는 차림이라 신경이 쓰일 정도였습니다. 넌지시 이야기를 하면 병석씨가 이런 차림을 좋아해요라며 배시시 웃고 말더라고요. 저들이 좋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었지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바빴고 손자는 자랐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그림을 그려도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림을 그려오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가 알면 서운할 것 같아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아라고는 더 말을 하지 않기에 아들 내외에게 아이에게 더 신경 좀 쓰라고 말을 하면 며느리는 울었고 아들은 엄마가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렇지? 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번 일만 잘 되면 데리고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말로 아들 내외는 집에도 잘 들어오고 아이를 데리고 여행도 다녀오고 하더군요. 들떠서 좋아하는 손자를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틈만 나면 저희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나머지 것까지 좀 저희들한테 양도를 해달라는데 어떨 것 같아 좀 더 나중에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서 아이 아버지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아이들이 사업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인데 좀 더 해줘요. 그렇게 잘 되면 또 잘하겠지요라며 이야기했더니 알았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또 너무 감사하다며 좋아라 하더니 바빠졌습니다. 손자는 그런 제 부모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서운해했죠. 그런 손자의 모습을 보며 또 마음이 안 좋았지만 아들 내외가 성공하기만을 기다리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흐르고 손자는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칠순을 넘긴 온전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몸은 전보다 늙어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죠. 저보다 3살이 많은 아이 아버지는 하던 장사를 접고 쉬어볼까 했지만 손자를 가르쳐야 하다 보니 그러지도 못하고 고단한 몸을 일으켜 일터로 향하곤 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사장이 보지 않으면 가게가 망가진다면서 쉬지 않으셨죠? 아들 내외는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도 잘 오지 않고 간간히 드나들었습니다. 받는 가게세만 해도 적지 않을 텐데 매번 사업 자금이 없어서 고전을 면치 못해요라며 인상을 쓰고는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마음이 동시에 떠오르며 괴로웠지만 웃는 얼굴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라는 손자를 보며 버텨줬습니다. 아이 학교 상담이나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을 제 부모가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기에 안쓰러운 마음이 커 아들을 기를 때보다 더 애틋한 마음으로 아이를 길렀습니다. 다행히도 손자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듯했고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손자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도 아이가 너무 대견하다고 하시며 이대로 하면 손꼽히는 대학에는 가겠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에 묵었던 체증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 우리 아파트로 이사할까 나귀에 그래서 왜 아파트 살고 싶어 할아버지께 여쭈어 볼까라고 했더니 아니 주택은 할머니가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할머니 다리도 아파서 쩔뚝이니까 엘리베이터에 있는 아파트로 가면 할머니 덜 힘들지 않을까 해서요라는 겁니다. 너무나 대견해. 아이고 우리 아가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고맙다. 근데 또 아파트로 가면 너희 엄마 아빠는 어쩌고 아파트의 방이 얼마나 된다고 비싸기도 하고 남에 웃었더니 할머니 그럼 2층 청소하지 말고 그냥 둬요. 잘 오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와서 알아서 하겠지 나이 아이고 그래 알았어. 안 할게. 고맙다. 할머니가 걱정만 끼치지라며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다. 아들 내외는 집에도 잘 오고 집안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게요. 엄마 이제 이 사람이 집안일도 더 하고 집에 더 있을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세민이가 전화해서 얼마나 불호령을 내리던지 깜짝 놀랐네. 그간 미안했어요라며 웃는 아들의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이제 제가 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죠? 죄송해요.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네요라며 제 손을 잡는데 말만이어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편해진 것 같다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며느리는 정말 말처럼 집안일을 쓱쓱 해냈습니다. 괜히 병이라도 날까 말려보았지만 웃으며 잘했습니다. 그런 제 부모를 보는 손자도 기분이 좋아 그런지 성적이 더 오르더라고요. 학부모 상담을 처음 다녀온 며느리가 좋아하며 제 아들에게 뽀뽀를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손자도 좋아했고요. 아이 아버지는 처음엔 좀 표정이 좋지 않더니 점차 마음을 열고 이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는 우리 가족 오순도순 잘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손자 장가 가는 것만 보고 이 세상 떠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아들 내외는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엄마 어차피 이 집 너무 낡았으니까 팔아버리고 아파트를 위아래층으로 사서 이사를 갑시다. 엄마도 힘들고 이 사람도 계단이 벅차더래. 세민이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고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해라며 이사를 가자고 저러더라고요. 저야 아이들 뜻대로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왜인지 아이 아버지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서 떠나기 서운해요. 애들은 우리 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편하게 생각해봐요라고 했더니 말만저 녀석 벌써 건물 2개는 팔아먹고 없어 이제 남은 거라곤 가게 건물이랑 이 집인데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지 알게 뭐야 좀 더 두고 봅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씩씩거리며 집에 와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진짜 그렇게 그 건물 넘기신 거예요? 아니 생판남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하세요? 라며 채근을 하더니 너희가 우리 먹여 살릴 것 같지는 않고 너희 엄마랑 나 세민이 생활비는 벌어야겠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팀에 붙이는 걸 어쩌니 그래서 다달이 나눠서 받기로 계약을 하고 넘겼다. 그러니 별말 하지 말라며 아이 아버지가 딱 잘라 말해버리시더라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절 믿지 못하니까 제가 어디 가서도 제대로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세요? 이런 집구석에서 자라게 했으면 책임을 지던가 끝까지 본인 살 궁리만 하시네요라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어 아이 아버지에게 물으니 들은 대로야 우리 먹고 살 궁리를 좀 했어. 나쁜 녀석 언제까지 저 태어난 환경 탓만 할 건가? 제 아들 보기도 안 창피한지 이 자식 다 필요 없어. 이제 남은 건 이 집 하나야. 우리 세민이 물려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쟤들이 뭐라 하건 흔들리지 마 하시더군요. 며느리도 며칠 후 내려오지도 않고 아들은 그날 이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괜히 신경이라도 쓰지 않을까 싶어 저는 전전긍긍하며 며칠이 흘렀습니다.
가게를 넘긴 아이 아버지는 집에서 시간을 더 오래 보내셨고 가끔 마실 삼아 나갔다 오시긴 하더라고요. 며칠 뒤 아들이 들어오기에 쫓아 올라가 보니 아들 내외가 짐을 싸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래 어딜 가려고 그래 정말 엄마 속상하게 왜 이러니라며 아들을 말리니 엄마 나하고 이러고 싶어서 이래 세민이도 데리고 갈 테니까 두 분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세요. 저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사업하다 보면 고비도 생기고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저러시는데 저희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눈치 보여서라며 막무가내로 짐을 싸더라고요. 손자까지 데리고 간다는 말에 머리가 아득해져 왔습니다. 세민이는 안 된다. 지금 너희 거처도 불명확하면서 세민이 공부는 어쩌고 조금만 있으면 고3인데 가긴 어딜가 안 되라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걸 아이 아버지도 밖에서 들으셨는지 이놈의 자식이 이제는 제 자식을 볼모로 제 부모를 협박하는구나. 그래 다 해주마. 다 해줄 테니까 이 집은 제발 팔지만 말고 대출인가 뭔가 그것만 받고 돈을 갚아. 세민이 대학만 가면 우린 시골 어디라도 간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며 내려가시니 그제야 아들 내외는 손을 멈추더군요. 참나 너 있네 나한테나 좀 저해보지라며 아들이 웃는데 손이 벌벌 떨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저를 며느리가 일으키더니 어머니 정말 잘할게요. 이번만 넘기면 진짜 잘 될 거예요. 남의 오더군요. 그 말이 사실이길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렇게 손자는 고3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성실해 아침에 학교도 남들보다 빨리 가고 남들보다 늦게 오며 열심히 했습니다.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은 너무 크게 현실이라는 벽으로 다가오더군요. 손자 학교를 보내고 부부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저와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병원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랑 가실게요. 가시면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놀이도 하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라며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가긴 어딜 가라고 하며 버텼더니 할머니 이렇게 계시면 힘드세요. 병원 가서 치료도 받으시면서 지내실 거예요라는데 아이 아버지가 이게 무슨 짓들이야 멀쩡한 사람들을 왜 병원으로 데려가라며 호통을 치시니 아드님 성함이 한병섭님 맞으시죠? 아드님이 도움을 청하셨어요. 병원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부에서 다 해드릴 거예요라는데 손발에 힘이 풀리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병실에 제가 누워 있었고 아이 아버지가 절 내려보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민이는 병석이 아버지라는데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오며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집은 걱정 마시고 세민이도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랑 운동 시간이랑 놀이 시간에 만나실 수 있대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라는데 기가 차 이 나쁜 자식들아 너희가 이제 하다못해 우리를 여기에 가둬. 너희가 사람이냐 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아라며 소리를 쳤더니 옆에 의사에게 잘 부탁드려요. 저러시면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셔서 정상생활이 불가능하세요. 두 분 다요라고 하더군요. 기가 차 소리를 치며 달려들어 봤지만 기운이 없어서인지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말 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꼭 말을 잃은 사람처럼요. 곁에 있던 간호사가 그런 아이 아버지를 병실로 가실게요 하며 모시고 나가니 그제야 주변이 보이더군요. 다들 기력 없이 침대를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 초점 없이 멍하고 있거나 TV를 보거나 하더라고요. 아이 아버지와는 놀이 치료 시간, 음악 치료 시간, 운동 치료 시간에 만나 잠깐씩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와는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제 부모와 함께 지내긴 하는데 제대로 밥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며 울고요. 살던 집은 팔렸고 집안의 물건들은 다 두고 옷만 가지고 나왔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민아 할머니는 잘 있어. 그러니까 세민이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돼 알았지라며 손자를 안심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더니 점차 웃기도 하시고 저를 챙겨 산책도 다니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참읍시다라는 말만 하시면서요. 그렇게 병원에서 2년을 지냈을 때 세민이가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매번 만나기만 하면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만 하는데 할머니 우리 가자 가서 우리 전처럼 같이 살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실 거야라며 제 할아버지와 제 짐을 챙기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얼른 손자를 따라 아이 아버지와 나섰습니다. 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가 입던 옷까지도 다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 아버지가 가진 건물이 하나 더 있었답니다. 그건 살 때부터 손자 앞으로 해두고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다달이 갚게 한다던 가게 건물도 실은 손자 앞으로 해놓고 다달이 새도 손자 앞으로 들어오게 해놨답니다. 손자는 그 돈으로 대학도 가고 그간 혼자 지내다 법정 대리인이 필요 없어진 성인이 되자마자 우리를 데리러 온 거더라고요. 모아놓은 돈으로 아파트도 전세로 구하고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날 보고 못 본 아들 내외는 어찌 되었냐 물었더니 손자가 그 사람들은 이제 없는 사람으로 알고 살아요. 엄마라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 한 돈도 떨어지니 아빠랑 싸우고 남은 돈 다 챙겨서 도망갔고 아빠는 이미 팔고 없는 건물 서류로 사기치다가 감옥에 갔어. 할머니 속상할 거 아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 가족 아니야 라는데 아이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손자는 그 후로 진짜 치매 오면 어쩌니 하면서 저랑 아이 아버지에게 컴퓨터로 글씨 쓰는 법을 알려주고 매일 일기를 쓰게 쓰다가 이렇게 사연도 쓰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부지런히 하고 책도 보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곧 군대에 가야 하는 손자가 걱정이긴 하지만 요즘 군대는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손자가 알려줘 그걸로 시간을 보내보려고요. 얼마 전에는 손자 학교로 아들이 편지를 보냈더래요. 돈 좀 보내주고 나가면 같이 살자고요. 그래서 손자가 절대 그럴 일 없으니 자기한테 붙을 생각 말라고 답장을 보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버린 거를 자기는 용서 못한다고요. 그런 손자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졌습니다. 부모라는 게 어떤 존재로 있어줘야 하는지는 이 나이가 되어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많이 아프다는데도 아이 아버지와 손자는 절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다시 한번 단단히 못을 박더군요. 아직 배우고 고민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자식이어도요. 나이 많은 사람의 기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저희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